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갖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요지경 세상,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님 자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우리 생생법률쇼에는 첫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각오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려운 법률 문제를 생방송으로 1시간가량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는데요. 그런 부담감을 떨치고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해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각오가 남다르십니다. 오늘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들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과태료 납부, 상속 포기와 남은 채무, 데이트 폭력과 협박 일삼은 남자친구, 편의점 물건 훔쳐간 어린이들 처벌은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법률인사로 함께 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지만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인데 형법 제10조에 관한 법안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에 관한 조항인데요. 만약에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주치강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폐지하자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치감경 한때는 가해자들의 변명이다 이런 말 참 많았습니다. 술 먹고 범죄 저지르면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 감경된다? 이거 사실 많은 어떤 국민들의 공분을 산 포인트가 되기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단 주치감경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저는 조두순 사건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워낙 국민적인 공분을 많이 산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내용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주치강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판결의 히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에 1심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요. 조두순만 항소를 하고 조두순은 항소심에서 또다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해서 조두순 12년을 선고받는데요.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1심 법원은 처음에
징역 12년을 선고하기 전에 무기징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조두순이 만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하여서 심신미약 감경을 통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판결 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두순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만취했을 때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통제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인정됐는데요. 이러한 걸 근거로 해서 1심 법원은 이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검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을 때 법원이 12년 정도를 선고를 하면 자기네들이 보통 검찰에서는 항소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관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워낙 뭐 국민들의 공분을 사자 검찰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또 하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조두순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네. 예,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면은 그 미성년자를 성폭행의 그렇죠. 대상으로 했을 때는 더 가중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기소하지 않고 일반 형법으로 기소를 하여서 조두순이 또 낮게 그 형을 선고받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결국 출소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건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심신미약 감경이라는 그 조항 말씀해 주셨고 주치감경이라는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돼서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좀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네.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형법 10조 2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형법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신장애라는 거는 뭐냐면요. 정신장애를 의미하는데 뭐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 뭐 의식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나 아니면 정신병, 선천적인 정신박약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사물 변별 능력은 위법과 적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아예 없다. 그러면 심신상실이 되는 거고요. 그에 이르지 못하지만 부족하다. 이러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요.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의 경우에 이거를 감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심신미약 안에 한 카테고리로서 주치감경이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때 이 조두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주치감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법률적인 보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외적인 보완이 있었는데 그걸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법률적인 보완은 2013년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2013년에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형법 10조 2항, 그게 원래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반드시 감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걸 필요적 감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8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감경하는 게 아니라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게, 즉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변화 외에도 그 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양형 기준이 있는데요. 그 양형 기준도 되게 엄격하게 좀 변경이 되어서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만취 상태에 빠지면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감경 인자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양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률 변경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법률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어땠나요? 네. 여론은 상당히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최근에도 조두순 출소한 이후도 엄청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 심지어 조두순을 찾아가서
주둔 상해를 입힌 이런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여론 상태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치강경에 대해서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미 이제 지난 국회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주치강경을 폐지하자는 그 법률안이 올라갔었는데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법률안이 만들어지진 못했었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법안이 올라가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논의 중인 상태이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조계의 의견도 궁금하고 그 외 전문가들의 시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좀 찬반 양론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뭐 이런 심신장애 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형을 감경해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주치강경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주치강경 폐지거든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좀 의욕적으로 주치강경 폐지를 좀 몰아붙이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왜 발주했냐면 그 앞으로 이제 입법 과정에서 뭐 어떤 입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기 그러니까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걸로 보아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주치강경 폐지를 좀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 갖고 계신 이 주치감경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주치강경은 결국 그 폐지하자는 국민의 여론은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법조계에서 이제 반대하는 시각은 뭐냐면 형법에서는 책임주의라는 형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이 종종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주치강경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단순한 문제 접근보다는 좀 절충적으로 주치강경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주치의 상습성이 있다든가 뭐 주치의 정도에 따라서 주치강경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세세하게 나눠보는 것도 입법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법원의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도 지금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치감경에 대해서도 법원이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론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인 분위기, 뭐 양형 기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주치감경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국민들에게 계속 논란거리가 되었지만 그냥 좋은 방향으로 좀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좀 또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법률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네네.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 네. 라는 동대표 한 분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게 되었거든요. 네네. 내용 증명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 시에서 감사 결과가 가태료가 나왔어요. 네.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가태료가 네네.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이분들 임기가 이제 끝난 상태이고요. 이분들이 가태료가 나와가지고 이제 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의논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제 불참을 했고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의논을 해서 가태료 나온 거에 대해서 회장은 조금 더 내고 나머지 분들은 뭐 얼마씩 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총 이때가 총 구성원이 있는데 구성원 중에서도 그 몇 분을 빼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만 돈을 부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합당하지 않아서 저는 그거를 돈을 내지 않았거든요. 네네. 안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냈으니까 그 분담금을 자기 외 그 동대표 외 몇 명이 대납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관리사무소 돈을 맡겨달라. 네. 그리고 상기사항을 미이행 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 증명서를 받아서 네.
전 이걸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낸 과태료를 지금 저한테 이미 납부된 상태고 저한테 분담금을 내라는 건데 이거를 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과태료를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좀 받게 되신 그런 상황인데 이 네네. 과태료에 대한 분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동 대표들 간에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어떻게 좀 해결해 보실 수 있는지, 뭐 부담을 하실 의무가 있는 것인지 네네네. 지금 변호사님 함께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좀 더 말씀 나눠보시면서 해결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상담 내용은 잘 들었고요. 혹시 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내용 증명은 받으셨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나왔잖아요. 네. 그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직접 확인을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단톡방으로 해서 관리실에서 네. 네, 관리소장님이 그 톡으로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과태료. 그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확인을 해보셨긴 하셨어요? 네, 통지서가 왔다는 거를 네. 그걸 톡으로 해서 이제 납부했다는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그 과태료 고지서 사본 예. 해가지고 그건 받았고 내용 증명에도 보면 뒤에는 붙임을 해서 이제 예. 보냈더라고요. 그런가요? 대표님이.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좀 벌금하고 과태료를 헷갈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네, 과태료는 시에서 네. 감사를 했는데 적격 예. 심사제를 했는데 예. 이제 사업자 선정상에 이제 부적정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으니까 예. 이때에게 이제 과태료를 내라 예. 이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리면요. 네. 그 과태료의 부과 근거 법령을 좀 제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네. 아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아마 과태료가 부과됐을 네.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마 네.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 입대회라고 할게요. 입대회가 네. 어떤 그 입대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회계적인 거에 어떤 부정이 있거나 뭐 네. 어떤 입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자들을 선정하잖아요. 그런 네네. 과정에서 이제 좀 부적정하거나 그러면 이제 네네. 과태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상담자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입주자 대표 회의로 나온 과태료를 과연 내가 부담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그러니까 동대표라는 A 씨가 예. A 씨 외 2명이 대납을 했다고 하면서 예.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저한테 이제 대납을 해야 된다는 전화도 예. 없이 예. 대신에 대납하겠다는 말도 없이 자기네들 대납을 해놓고 저보고 네. 이제 어제까지 몇 명이 예. 돈을 대납했으니까 돈을 납부하시오. 예. 아니면 저기엔 책임을 지우겠다. 네. 저기 상담자께서는 지금 아파트 동대표를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동대표가 이제 그만뒀죠. 이제 임기 끝나가지고 근데 임기는 다 끝났습니다.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인 거죠? 네, 그렇죠. 임기 중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대회라는 거는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거예요. 네, 네. 근데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지금 입대회로 나왔기 때문에 입대회가 납부해야 되는 건 맞고요. 입대회가 납부한 다음에 입대회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들한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해요. 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입대회가 위법한 의결을 해서 그 입대회 위법한 의결로 인해서 입대회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입대회 의결에 참여한 동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사람들이 과태료를 분담해야 된다. 구상 책임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다만 네, 네. 책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또 책임의 범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네. 판례에서도 구상권 책임을 다 인정한 게 아니라 일부 제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담자께서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된 행위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네, 네. 대해서 내가 얼만큼 관여를 했는지, 예를 들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결을 분명히 입대회에서 논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동별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의논도 하고 의결도 하고 했을 텐데 네, 그때 네.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면은 그 입대회 과태료 부과 책임에 대해서 내가 구상 의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고요. 내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라고 치면은 네, 네.
내가 구상 의무는 있지만 그게 제한될 여지는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책임 제한의 요소로 따져볼 게 어떤 입대회 의결이 결과적으로는 법령에 위반했지만 어떤 사익적인 목적을 한 게 아니라 입주민 뭐 전체 이익을 위해서 뭐 이루어진 의결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책임이 좀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예. 10만 원을 낸 거에 대해서 10만 원이 분담금인데 예. 그 돈을 자기 몇 명이 대납을 했으니까 내라고 한 거니까 예. 이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입대회 구성원 동대표가 몇 명이죠? 총 9명이었어요. 총 9명이요? 네. 9명 중에 지금 그러면 9명이 전체 다 관여를 하신 건가요? 이 문제된 행위에 대해서? 이게 입찰 올리고 다시 예. 또 재입찰이 되고 입찰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 건에 관련해서 회의가 여러 번이 있었거든요. 입찰되는 과정이 있었고 한 네. 3-4번 했는데 네. 이제 돈을 제외시키고 2명은 제외시킨 그분들은 앞에 안건 회의할 때는 참석하셨는데 네. 뒤에는 참석 안 하셨어요. 네.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참석 안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 안건에 관련해서 그 두 분도 참여했는데 이 두 분을 제외시키고 돈을 분담했다는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께서 보시기에는 그분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이 안건에서 모르는 내용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과태료 통지 부과서를 확인을 하셔서 네. 과연 어떤 법령이 근거 법령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문제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동대표자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상담자께서 얼마나 관여가 돼 있는지 를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위법한 행위에 내가 어느 정도 뭐 의결에 참여했다든지 어느 책임이 있으면 이제 그 내가 일부는 책임질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예. 동대표로서 네. 그거는 이게 저는 하는데 이제 2명을 제외시켰다는 게 조금 저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그거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데 제외되면은 상담자의 책임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나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내용을 증명에 대한 반박 이의 제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네, 이의 제기를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과태료 부과 통지나 이런 게 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예. 그거를 뭐 그러니까 민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예.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은 이제 하시고 싶은 부분, 반박하고 싶은 내용은 내용 증명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게 내용 나중에서도 증명으로 반박할까요? 나중에서도 소송에서 내용 증명 같은 것도 다 소송 자료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 증명으로 충분히 반박을 하시고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배우를 해라 말씀이신 네, 거죠? 네, 하는 게 더 네. 낫다는 말씀 예, 무시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죠. 그 하나지만 한 가지 더 예. 여쭤보겠는데 이게 원래 입찰서를 작성한 분은 소장님이 다 작성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소장님도 책임을 지을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왜? 그거는 사실 입대회 구성원은 아니거든요, 네, 소장님이.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은 이거는 입대회에 책임이 있지만 뭐 법적으로 입대회 책임이 있으니까 뭐 구성원이 책임진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책임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이 책임을 지냐 안 지냐의 문제보다는 소장이 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리가 일어나는 거를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예, 나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는 또는 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장님이 미리 그러니까 입찰 서류를 대해서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네요. 네. 입찰 서류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비리 과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의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뭐 나는 몰랐다든가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든가 아니면 이거의 책임은 소장이기 때문에 뭐 내가 그만큼 뭐 이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책임 소재를 일단 저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좀 더
그걸 얘기해라는 것인 거죠. 네네. 책임의 존재 누가 더 크다는 거를 예, 반박해서 그렇죠. 그걸 자료를 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추가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겠는데요. 입주자 대표 회의 앞으로 가티로 나온 거는 이게 뭐 확실하게 어느 누가 가티를 내야 된다 그런 거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죠. 아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는 입주자 대표회가 맞아요. 네네. 그 이후에 입주자 대표가 납부한 다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책임을 분담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이미 아마 과태료는 아마 입주자 대표회에서 다 납부를 했을 거예요. 네, 납부했습니다. 납부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세 분이 대납을 했다고 하니까 그쵸. 이제 자기 분담금을 자기한테 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쟁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어쨌든 대납을 하더라도 납부를 하는 게 맞죠. 주체에 따라서 납부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분담해라 했을 때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겠군요. 상담자님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법률 팁 변호사님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네네. 그렇게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왔을 때는 사실 관계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원인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가 위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뭐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다투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에 따라서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연란을 이기지 못해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사남매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4억 원 상당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4천만 원을 증여받기도 했고 상속을 받아봤자 빚 갚는 데 다 들어가기에 상속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남매는 아버지가 저희 사업자금을 지원하느라 친구분한테 빌린 4천만 원의 채무를 형이 명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을 형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혹시 채권자가 저에게 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형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과 달리 집만 가지고 가고 채무 4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면 저희 형제들이 갚아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상속을 받아봐야 이제 채무가 더 크니까 채무를 갚아야 되니까 상속을 포기한 그런 사례인데요. 상담자분이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상속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 이대로 뭐 효력을 갖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한번 사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은 시가 4억 상당의 집이 있고 그다음에 상속 채무로는 4천만 원 아버지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지금 한 4명이 이렇게 자식만 4명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채무는 한 명이 다 형이 다 가져가고
아버지의 재산도 다 가져가는 식으로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그 효력이 인정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버지의 채무는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하면 지금 그 직계 비속이 4명이기 때문에 4분의 1씩 분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는 1,000만 원씩 원래 분담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명이 다 빚을 다 떠안을 수 있느냐, 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대상은 금전 채무인 가분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 채무, 아버지의 채무 4천만 원은 법정 상속분대로 4분의 1씩 똑같이 쪼개져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즉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초과해서 형이 4천만 원 채무를 다 떠안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효력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네네. 면책적 채무인수 이런 표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의 채무를 형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이라는 건데 이 면책적 인수 사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좀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률적인 개념이니까 좀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채무인수라는 거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전 채무자로부터 인수자한테 그대로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채무인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고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데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냐면 종전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인수자가 채무를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있고 추가로 새로운 채무자가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당연히 채무자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불리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는 채권자는 뭐 손해볼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뭐 승낙이 없어도 병존적 채무인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협의한 내용대로라면 이 4천만 원은 형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요. 형이 안 갚는다고 하면 상담자에게 돈을 갚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 네. 이것도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면책적 채무인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자식들 4명이 1,000만 원씩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형이 다 4천만 원 채무를 떠안기 위해서는 면책적 채무인수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그 동생, 이 상담자한테도 너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뭐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상담자는 나중에 형제들 간에 약정한 대로 다시 형이 부담하기로 한 그 빚을 내가 대신 변제를 했으니 형이 나한테 다시 그 변제한 금액만큼 상환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처음에는 본인이 갚겠다고 하고 집을 가져갔지만 사람 마음은 또 그렇게 또 네. 변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 형이 약속을 어기고 끝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채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담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채권자한테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변제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형한테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잖아요. 4천만 원은 다 형이 부담하기로. 이런 거는 상속인들 간에서는 유효한 약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정에 근거해서 형한테 내가 형 대신에 채권자한테 변제한 1,000만 원을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하신 거잖아요. 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을 때 뭐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협의를 했다가 또 누군가 어기는 게 발생하고 다시 법정 상속분으로 돌아가는 거나 한다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네. 이 상속 분할 협의가 제대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요건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소식이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뭐 외국에 있어서 소식이 끊겼거나 막 이런 경우는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실무상으로는 되게 그런 경우 다 난처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 근데 물론 한 자리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협의만 다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미성년자 자식이 있고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이 배우자랑 직계 비속들이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요. 어머니가 뭐 다 같이 뭐 어린 애들 다 껴서 협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이게 이해상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대리할 수는 없고요. 미성년자를 대리할 특별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을 해서 그 특별 대리인과 엄마가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특별 대리인 선임할 때는 각각에 대해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방식에 있어서는 뭐 법에 뭐 서면으로 하라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두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현실상으로는 협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상속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꼭 작성하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자 승낙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채권자한테 이런 사정을 잘 설명을 해서 오히려 형이 이렇게 채무를 다 인수하고 아버지 재산도 인수하는 게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더 유리하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하셔서 채무 인수에 대해서 허락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이거랑 다른 관점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좀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잘못하게 되면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자 취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뭐 채권자 취소 소송의 요건들이 있거든요. 뭐 무자력 상태가 있어야 되고 뭐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다 뭐 나의 채권자는 나한테 돈을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내 채권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채권자 소송이 들어올 위험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반면에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취소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자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셨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형만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공동 상속인은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같은 거는 뭐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같은 기간 제한이 있고 법원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만약 이렇게 상속 포기나 뭐 한정 승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채권자 승낙을 구해서 이렇게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2달 정도 됐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제가 과거에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온 후부터 남자친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남자친구는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겁이 난 저는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별 통보에 더욱 화를 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제 휴대전화를 빼앗아 잠금을 해제하라고 강제로 시키고 휴대전화 속 전화번호부와 사진, 메신저를 촬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도를 넘은 행동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상담자분의 이제 과거를 알고 난 이후 남자친구가 갑자기 돌변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자체도 우리가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란 거는 사실 뭐 현행 법에 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뭐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연인 관계가 아니고 연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거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겠다고 좀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행동,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네, 이것도 뭐 충분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협박이라는 거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뭐 전화 이런 걸로 뭐 이런 협박 메시지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킨다. 이런 게 인정이 된다면 또 반복성이라는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짧은 기간 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만약에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뭐 만나서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단발성으로 뭐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에서 뭐 한두 번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데 뭐 공포심을 유발한 해악고지로 인정되면 뭐 형법상 협박죄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경미한 거지만 경범죄 처벌법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동거사실이나 어떤 뭐 낙태사실 이런 거를 정말 뭐 가족들이나 부모한테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협박죄가 인정된 판례들도 다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이제 휴대전화로 강제로 잠금 해제를 해서 메신저, 사진 이런 거 촬영한 부분도 문제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떤 범죄로 혹시 포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잠금 장치를 푸는 행위에 대해서는 잠금 장치를 사실 이 피해자가 스스로 풀기는 했지만 어떤 협박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핸드폰을 해지할 의무가 없는데 그런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열고 나서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은 이거는 뭐 형법상 비밀침해죄 내지 이제 뭐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비밀침해죄가 되려면 또 전제 조건이 비밀 정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부나 이런 거는 쉽게 비밀 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진 같은 건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밀 정보인지 아니면 뭐 단순하게 사물을 찍은 거나 어떤 뭐 풍경 사진이나 이런 거는 비밀 정보로 볼 수 없잖아요. 아니면 뭐 그렇고 또 뭐 메신저 대화 내용 이런 거는 뭐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비밀 정보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요죄랑 협박죄의 차이점 좀 궁금해요. 네. 강요를 하는 거, 협박을 하는 거, 단어상으로는 어감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예, 강요죄랑 협박죄 모두 이제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구성 요건으로 협박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요죄는 협박죄보다 좀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협박죄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형은 강요죄가 징역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협박죄가 좀 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박죄와 강요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면 아시다시피 강요죄의 수단으로 협박이라는 수단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충관계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강요죄가 성립하면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강요죄만 성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실 데이트 폭력은 워낙 친밀한 관계, 친밀했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신고 후에 어떤 후폭풍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좀 데이트 폭력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데이트 폭력 이게 참 저도 이런 사건을 해봤는데 이게 심심치 않게 요즘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민사적으로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의 주거지 또는 직장 이런 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 100m든 200m든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가처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연락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등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그걸 인용을 하면은 이 사람은 뭐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 뭐 접근을 하지 말라 또는 연락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처분 결정 내용이 내려지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간접 강제로 뭐 위반 시 뭐 100만 원씩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강제 수단까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요즘에 워낙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다 보니까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그거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의 행위도 되게 다양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뭐 접근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는 행위, 그리고 뭐 주거지 부분에서 기다리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 뭐 이런 것까지 다 스토킹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경범죄 처벌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바로 살펴보시죠. 편의점 점주입니다. 요즘은 제가 밤에 가게를 보고 있는데 정산이 맞지 않아 품목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물건이 몇 개 없더라고요. CCTV를 돌려보니 낮에 어린아이 5명이 와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낮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은 몰랐다고 하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이들을 찾아냈는데요. 부모가 와서 자꾸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여서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대로 합의를 해도 될까요? 와, 이거 좀 답답하신 사연입니다. 아이들이 또 이런 비행을 저질러서 지금 처벌이 되냐 안 되냐 좀 궁금해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절도죄 적용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사안 자체로는 이제 침입을 해서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훔쳐갔기 때문에 뭐 절도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성년자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정확히 나이를 몰라서 판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절도죄의 경우에도 이제 미성년자 중에 특히 그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처벌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네. 먼저 이제 제가 좀 구별을 해드리면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 10세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까지의 그 사람을 그 촉법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 14세 넘어가면서부터 만 19세까지를 범죄소년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있고 범죄소년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4세부터 19세 사이에 있는 범죄소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이번 상황은 정확히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지금 합의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게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범죄를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도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는 없고 대신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양형사유로 고려되기 때문에 경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 액수는 결국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건 뭐 합의금 액수는 딱 기준은 없고요. 보통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손해배상에 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적국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 뭐 이렇게 나눠서 적정하게 합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사님께서 정말 고민이 좀 많으실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님 상담 말씀에 따라서 합의 여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법률 상담 참여 신청은 계속되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아래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